예,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정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낯설죠. 사실은 전국 단위에서 아마 유일할 거예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춘천시 정부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정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내부 공문서에도 또는 일부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도 공식 발표할 때 춘천 시정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하는 말이 그동안 그 지방자치단체 출입기자에서 정부 출입기자로 바뀌어서 매우 뿌듯하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 뭔가 낯설어하고 불편해했어요. 중앙정부도 아닌 것이. 그만큼 우리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 인식이 굉장히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자치적 권한과 그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크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방 정부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또 그 지방 정부의 역할과 그 권한, 또 그 속에서 확대를 잘해 나가면 우리의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근본적으로 좀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경험들이 없어서 지방 정부가 뭘 해줄 수 있어, 뭘 할 수 있을까 의심부터 하죠. 그래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뭔가 중앙 정부, 국가 권력, 그 체계 이런 데 더 사람들이 집중하고 또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어떤 일들이 실제 이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제가 4년의 경험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앞서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시민 주권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추려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수구이라는 말이 일상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정말 낯설어했던 숙이라는 단어가 시민사회 속에도 살짝 일상 언어로 이렇게 그 전환이 되기도 했고요.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그 수구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 결제하는 결제 그 책자에 거기 아야 나와 있게 만들었더니 숙이라는 말이 좀 아주 자연스럽게 되긴 했었어요. 두 번째 강의에선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치에 대한, 시민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깊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민선 7기 춘천시정부의 그 10대 구호인데요. 주로 시민 주권에 대한 내용과 지속 가능한 뭐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나서고 시민이 직접 경험하고 시민이 직접 하는 그런 정치를 만나게 해주고 경험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정부가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행정 주도로 진행해 왔었던 것들을 멈추게 했어요. 물론 다 멈출 수는 없었고요. 이미 관상화되어서 작동되어 왔던 것들 중에 시민이 의당할 수 있는 일조차도 우리 행정에서 몽땅 편이란 이름으로, 효율이란 이름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갔었죠. 그런 걸 좀 멈추게 했다. 근데 그걸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는 일단 재단법인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설립했어요. 근데 그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죠. 이 마을센터는 사실은 그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주민자치회를 통한 자치 역량 강화와 시민주권의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는 데 지원하는 곳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사실은 마을 단위의 다양한 민의 활동, 우리식 표현을 하면 민회죠. 민회 활동들을 강화하고 그 일들을 행정과 접목해서 실제 그 편의성들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컸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다양한 수기장 또는 마을 총회를 만들었어요.
마을총회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각 그 동단위별로 읍면 단위별로 진행됐던 마을총회는 제법 진지했어요. 그 마을총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다루었냐면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생활 의제들을 다뤘어요. 가령 이런 거죠. 시장이 해마다 읍면동 순시가 있어요. 그걸 읍면동 초도 순시라고 하는 건데 그걸 안 했어요. 그걸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읍면동에 소위 동네 유지라는 분들이 모여서 늘 시장을 상대로 우리의 수고는 이겁니다. 그 수건 사업들을 얘기하면 시장이 마치 자기 주머니에 있는 뭔가 이렇게 이걸 확 선물 꺼내주듯이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재밌어했죠. 자치단체장들 또 시장은 그리고 그런 권한을 은근히 즐기기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 기대서 사는 사람들이 또 존재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렇게 시장이 초도순시에서 만났던 풍경을 우리는 없애버렸어요. 그때 대체로 나와지는 수건이 뭔지 아십니까? 동사무소, 면사무소 수리해달라, 새로 져달라 이게 제일 많은 민원이었고요. 동네에 길 닦아달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실제 저희가 주민총회를 구성하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자기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의제화해서 또 그 총회를 통해서 뽑혀진 것을 실행하게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의제에는 동사무소 고쳐달라는 얘기는 한 건도 나온 적이 없어요. 또 동네 길을 고쳐달라는 게 간혹 보이긴 했지만 그게 가장 주요한 핫 이슈 같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 의제의 변화도 있었지만 더 재밌는 거는 그분들이 이 의제를 구성하고 그것을 시민들의 총회에 부의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무려 어느 동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 팀이 한 5개 의자를 가지고 하나의 의제로 추격하는 과정에서 무려 29번이나 만났다는 거예요. 이 29번 그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그 의제만 다루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을 텐데 이게 바로 자치 회복이고 바로 지역에서의 어떤 생활의 나눔이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이웃의 새로운 발견이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그동안 놓쳤었던 것들, 잃어버렸었던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총회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난 숱한 이야기 그것에 저는 더 많은 집중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좀 자랑할 만한 것은 전국 단위에서 춘천에서 진행됐었던 이런 수구의 직접 민주주의 이런 활동과 이런 경험들이 전국적 모범이 되기도 했고 또 무슨 상 주는 데에서 가장 으뜸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기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민총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든 게 춘천시 청년청을 만들었어요. 이 청년청이 늘 어른이라고 하는 우리 정치인이나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청년에 대한 정책을 만들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매뉴얼대로 어떻게 지금 현실적 상황에서 청년이 고민스럽다 해서 뭔가 제안을 하지만 그 제안이 턱없이 우리 청춘들의 그 삶의 그 고단함들을 해소하는 길이 되지도 못했어요. 매력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늘 외면받는 정책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었는데 춘천시 청년청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코로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모이고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수백 차례 모이면서 그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그 참신함은 정말 하나하나가 다 감동적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나누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 춘천시 청년청
요 단어만 쳐도 그 안에서 벌어졌었던 수많은 또 스토리들이 온라인상에 깔려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만든 게 청년청과 다른 또 노인청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노인청 하니까 뭔가 여러 형태로 그 이름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 해서 우리가 지혜의 숲 재단, 나이 55세 이후부터 이제 그 되시는 분들의 삶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분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자고 만든 건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상징적 표현으로 지혜의 숲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숲 재단을 만들었는데, 이건 단순히 노인을 복지 대상으로 여긴 게 아니고 이 사회의 새로운 주체로, 새로운 동력으로, 새로운 주도 세력으로 이제 새롭게 개념화하고 역할을 확대하자는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들이 워낙에 크니까 이 활동이 이제 멈추지 않고 지금 지속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적 관점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자기 삶의 문제, 그 일상의 문제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관련되어진 인식 체계를 바꾸는 그런 구체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장애인을 우리는 사회복지 대상으로 보잖아요. 근데 당사자적 관점에서 보니까 다르게 보인 거예요. 장애를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그런 시선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정책의 바른 정책의 참모습은 뭐냐면, 장애인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회는 속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내 이웃이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는 나 자신의 변화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진행됐었던 곳이 바로 장애인 복지위원회였는데요. 그다음에 농업회의소는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역할들이 아주 활발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끝나버렸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5 영역에 걸쳐서 소위 자율예산 편성 어떤 그 기회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드렸다기보다는 그 역할을 갖게 한 거죠. 자율편성이 뭐냐면, 행정에서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것을 일방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청년청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스스로 만들게 해주고, 그 만들어진 정책을 시집행부가 그 대행해서 집행해주고, 또 집행 과정에서도 그 청년청이 같이 개입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0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 규모를 만들어서 각 단위별로 20억씩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청, 지혜숲재단, 장애인복지위원회, 농업회의소, 춘천문화재단. 그래서 각 5개 영역별로 스스로 어떤 그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해서 그런 절차를 가지고 진행할 것을 전제했는데, 청년청이 역시 제일 잘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감동적인 정책들이 나왔고, 실행 과정에서도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저희 시정부가 구현하고자 했었던 내용이었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겼던 대목이 우리 안에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이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 지방도시, 지역소도시에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전북 전주에 가서 토론을 하는데, 전북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이유를 전북 자치도에 있는 유력한 어떤 담당자가 와서 전달을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 그거였어요. 소외된 전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든다. 그래서 소외된 거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각 지역별로 자기 지역의 소외론을 아주 강하게 어필해. 특히 정치권의 정치인들은 그걸 이제 자극하고 그걸 통해서 반사적으로 자기가 더 유능하고 더 많은 것들을 외부로부터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열등하다. 우리는 뭔가 모자르다. 굉장히 없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근데 그런 의식들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 갖고 있었던 자긍과 자부심들을 오히려 없애게 하는 지역의 오랜 전통과 관습과 우리들의 생애 속에 갖고 있는 값지고 아주 고귀한 것들을 사실을 놓치고 무시하는 경향들을 더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우리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과감히 깼어요. 저는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진 않겠다라고 하지만 그거에 의존하는 우리 지역사회가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내용 중에 우리에겐 산이 있지 않냐, 우리에겐 강이 있지 않냐, 우리엔 농업이 있다, 우리에겐 문화예술이 있다, 뭐 우리에겐 대학이 있다, 우리에겐 사람이 있다, 우리 자신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풀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해석들을 하게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춘천학 연구소 같은 거예요. 춘천학 연구소는 춘천의 무슨 뿌리를 찾고 춘천의 역사를 다시 이렇게 되새김하고 역사의 자부심을 끌어내서 현재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아주 기뻐하는 뭐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고 바로 지역의 슬기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간과 산 또 이런 어떤 지역적 문화 그 어울림 속에서 만들어진 뭔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 지역 사회의 뭐 알맹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때로는 슬기이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의 문화이기도 하고 뭐 여러 형태로 우리가 이 도시 안에 살면서 이 지역과 이 공간과 이 역사와 닮아 있는 우리 자신의 무엇인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무형의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 춘천학 연구소가 할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 굉장히 중요한 정책 비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춘천학 연구소에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연간 한 10억 가까이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투자한 곳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춘천학 연구소가 굉장히 상당히 볼륨도 키우고 역할도 많아졌는데 물론 그런 우리 기대치만큼의 역할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그 체제가 근본적으로 확 바뀌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바뀌면서 우리 스스로 삶의 어떤 생태계들이 어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관습들이 한꺼번에 확 무너졌었는데 그걸 복원하는 역할도 해보자 하는 기대가 좀 있었어요. 그다음에 굉장히 그 재미난 시도들도 많이 했는데 제가 시의원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관에 계신 이제 분들이 했던 것 중에서 시민들한테 뭘 맡기면 배가 산으로 가고 그 갈등만 일으키다가 하나도 일을 못한다. 그래서 시민에게 뭔가 자치 권한을 부여하고 그분들이 뭘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요청을 하게 되면 엉뚱한 대답들을 많이 내놨죠. 아유, 큰일 난다고. 그거 절대 일이 되지도 않는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다툼이 심한 갈등이 커지는 줄 아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얘기하죠. 자치를 좀 키우고 그 분권을 강화하고 뭐 이러자라고 하면 지역에 무슨 하면 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부패한 지역 사회가 그런 권한을 이용해서 더 이상한 어떤 토들의 또는 지방 정치인들이 그것을 이래서 사적 욕망을 키울 거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못 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쌤쌤인 얘기죠. 근데 그걸 확 뒤집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잼잼 놀이터라고 우리 아주 춘천에 오면 굉장히 아이들 천국 같은데 보통 하루에
최고 많이 올 때는 3,000명 정도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그 놀이터를 누가 만들었냐면 아이들과 엄마와 물론 놀이 기획자가 붙었습니다만 하룻밤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2년 동안 장장 2년 동안 토의하고 논의하고 또 스스로 다양한 뭐 토론도 했지만 다양한 시도도 해보면서 여러 경우의 수에 걸맞는 다른 어떤 대책도 세우면서 만들어진 놀이터. 근데 정말 훌륭했어요. 시민에게 맡기면 어떻게 돼? 산으로 가고 배가 산으로 가고 뭐 다 갈등으로 이렇게 비춰질 것 같았지만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치가 그런 거예요. 해보면 위대한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내건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진행해 온 일이라는 거죠. 마을 창작 공작소가도 바로 그러한 주민들의 창의적인 영역들을 북돋우자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잘 활용되어 있지도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뭐 이웃의 발명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이건 사실은 이웃의 발명이라는 말은 지금 제가 붙인 거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돌봄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중심에 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우리가 국가가 사회복지에 대한 자신이 붙어서 국가가 몽땅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국가 만능 어떤 복지 프로젝트, 복지 지향들을 막 그 정치권에서 내건 것에 대해 사실 국민들은 기대가 컸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우리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돌보는 것이 무너지기도 했어요. 국가가 다 해주는데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살핌을 주저하거나 또는 살피는 거가 마치 그냥 오지랖 떠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 우리가 늘 수천 년 동안 늘 함께 돌보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물론 이건 국가 체제의 자신감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산업사회의 그런 강팍한 삶이 가장 바닥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 이웃이 무너지면서 우리 스스로 굉장히 위협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노인 복지에 대해서 국가가 내건 플랜들이 노인요양원과 요양보호사 제도 같은 경우인데 그 제도가 시장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50대, 60대의 미래는 불투명해졌고 뭔가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만큼 국가가 만들어 놓은 복지가 굉장히 우리들의 일상 자체를 뭔가 불안하게 하고 불안을 하고 공포에 이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령이 떠들고 있어요. 50, 60대 때 노인 복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뭔가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국가에 의지할 수 없는 그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는데 제도로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선한 이웃 프로젝트라고 하는 컨셉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풀어왔어요. 그래서 이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웃이 이웃을 다시 돌보자고 하는 건데 그냥 막연히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걸 촘촘한 어떤 복지 사이클을 만들고 동네마다 그 이웃 돌봄이 실현되도록 틀을 만들고 그 공동체 돌봄, 마을 돌봄 뭐 이런 형태의 컨셉으로 만들기도 했었죠. 그래서 마을별 통합 의료 시스템도 구축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돌봄 체계를 재구조화하면서 아이들 돌봄 또 어른 돌봄 또 가난한 어떤 이웃에 대한 돌봄 뭐 이렇게까지 이웃을 복원해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고 그걸 우리가 지금 얘기하니까 이웃의 발명으로 명칭해도 좋겠다 해서 제가 붙인 명칭인데요. 어쨌든 선한 이웃 프로젝트와 자치 돌봄은 우리 시민의 정부의 가장 핵심적 어떤 정책 내용이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다음 강의에서 뵙기로 하고요. 이 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